자, 그러면 교과서 본문에 있는 작품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추론하면서 읽는 것에 대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4쪽을 한번 펴볼게요. 자, 이 작품은 작품의 종류부터 정리를 하면, 종류는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벼운 소재를 가지고 깨달음이나 반성 혹은 자아 성찰에 이르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글의 종류가 있나요? 그죠? 가벼울 경자, 수필, 경수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수필인 이 작품에서 그러면 소재로 선택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작품을 처음 감상할 때는 사실 제목을 통해 유추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풀 비린내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비린내라고 하는 것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아는 비린내는 뭘까? 생선 비린내를 가장 많이 떠올리죠. 생선 비린내는 어때요? 그 생선이 살아있을 때의 생생함이라기보다는 그치, 뭔가 싱싱함이 떨어졌을 때 나는 악취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데다가 여러분들이 생선을 한번 만져본 사람들 혹은 뭐 부모님 따라 낚시를 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아, 근데 낚시를 가서 느끼는 생선의 냄새하고는 또 다르죠. 그 생선은 바로 갓 잡은 생선이니까 시장에서 사온 생선을 한번 손으로 만져봤던 친구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 손에 만져진 그 죽은 생선의 냄새는 잘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린내는 잘 사라지지가 않아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이 글을 처음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풀에서 나는 비린내인가? 라는 생각은 하게 했어요. 풀에서도 비린내가 나나? 그러면 풀이 죽고 났을 때 나는 냄새인가? 한번 읽어봐야겠다. 이제 요 정도는 여러분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에서 태국의 수라시 쿠솔링이라는 작가의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본 적이 있다. 이 작품은 1965년형 자동차에서 엔진과 핸들, 타이어, 세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그네 침대로 설치한 것이다. 자, 그럼 자동차를 뭘로? 그네로 만든 거네요. 여기 지금 옆에 교과서에 지금 설치되어 있었던 그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의 핸들과 부품들을 다 제거하고 자동차를 아마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여기에 사람이 탈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걸어놨다는 얘기겠죠. 그네처럼. 자, 그네 옆에는 여기 원래 있었던 부속품이었던 요 타이어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마치 소파처럼 만들어 놨더라는 겁니다. 차체로 만들어진 그네 침대 속에서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동안 아마도 이 설치 예술이라서 그 관객들이 다 볼 수도 있었나 봐요. 자, 타이어를 쌓아놓은 의자에 걸터 앉아서 나는 그 감성적 기계가 뭐죠? 이미 해체되어 있는 자동차를 얘기하겠죠. 흔히 달리는 무기라고 불리는 자동차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새로운 용도로 거듭난 모습은 예술 고유의 전복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했다. 자, 전복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어를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전복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기사를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죠? 전복되다라는 건 어떤 걸까? 뒤집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의 전복성을 가진다라는 뜻은 보통 보편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뒤집어진 생각, 그러니까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기발하고 창의적인 생각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문단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에 대한 걸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디에서 느낀 거? 어떤 전시회에 가서 느꼈던 이야기죠. 그래서 1문단은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고 온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술의 전복성을 느끼게 해줬던 작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가 원래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휴식의 기능을 하게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어떤 특이한 전시를 보고 왔어요. 자, 그 무렵 나는 초보 딱지도 떼지 않은 상태여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
면허를 따놓고 5년이 넘도록 차를 살 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러기는 쉽지 않은데. 그죠? 선생님도 대학교 시절에 면허를 따고 바로 차 운전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었거든요. 자,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객지로 이사한 후로는 하나부터 열까지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고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 뭐 여태까지는 그렇게 차가 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건 이제 가족들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겠죠. 필요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출퇴근 때나 장을 볼 게 많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죠. 자, 요렇게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 사람이 가지는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추론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있었지만 그렇게 차를 타고자 하지 않았어. 그런데 가족이 생기면서 필요성을 느꼈고 짐이 있을 때만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러나 아마도 차를 타는 그 횟수가 많아진 모양이죠. 마음이 답답할 때 무작정 차를 몰고 교회로 나가는 습관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드라이브를 즐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적인 목적이 없이도 뭐 굳이 어디를 가야 하거나 물건을 사야 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갔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 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조금씩 길들여져 갔다. 그래서 차를 타는 양이 많아졌다는 거죠. 안 타던 사람이 타게 되었고 횟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문단은 나의 경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한 경험이 아까 얘기했었죠. 처음에는 차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이후에 차를 운전하게 되었고 그 횟수가 점점 많아졌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3문단 볼게요. 잠깐만. 자, 해서 볼게요. 그래서 3문단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웨덴의 생태학자인 에민 탱스트렘은 자동차라는 물건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자 하는 의지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일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준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자, 이 말은 다시 해석해보면 자기 자신의 영토 안에 머물고 싶은 욕구와 이 영토 밖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욕구를 두 개 다 충족시켜준다는 거죠. 자, 해서 자동차라고 하는 물건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누가 얘기한 거? 에민 탱스트렘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자동차는 안에 머물고 싶어. 이게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밀폐된 공간, 나만의 공간이죠. 나만의 공간이라고 하는 뭔가 소유욕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 매력적인 데다가 얘는 나를 그 밖의 세상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기동성을 가지고 있는 물체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지. 사실은 안에 머물고 싶으면서 밖으로 가고 싶으니까 속성으로 보자면 이건 하나의 속성이 아니라 정반대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 이건 모순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에 머무르고도 싶지만 밖으로도 나가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모순된 욕망을 자동차라는 공간이 해결해 주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말한 감성적 기계. 자, 이 감성적 기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성적 기계죠. 처럼 자동차를 해체하지 않아도 자동차는 이미 충분히 감성적 기계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역할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해서 3문단에서는 자동차가 이미 감성적 기계이다 라는 겁니다. 해체하지 않아도. 자, 그 다음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자동차에 대한 낯설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자, 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자동차를 굉장히 감성적이고 사람들이 좋아라 하는 도구로 인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죠. 서울에 갈 일이 생겼는데 주말이라 차표를 구할 수가 없었어. 버스를 탈 수 없었다는 거죠. 몇 번을 망설이다가 나는 초보 주제에 식구들을 태우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네요. 사실 초보 운전에게는 고속도로가 굉장히 어려운 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속도 자체를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긴 하지만 가로가 있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으로 자꾸 이제 빠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언제 빠져야 할지를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하는데 초보 운전
선수들은 사실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속도도 조절해야 되고 뒷차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죠. 긴장을 해서인지 무사히 서울에 도착을 하긴 했는데 이를 보고 다음 날 밤에 광주로 내려올 수는 있었다. 그런데 밤에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그저 속도 때문에 모래 알갱이 같은 게 튀는 소리려니 했다. 자, 뭔가의 경험이 있었어요. 자, 고속도로 운전의 경험이 있었어. 자, 그런데 말미에 남아있는 건 뭔가 튀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튀는 것을 느낌. 자, 이것이 근데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네요. 자, 다음 날 아침 출근을 하려는데 유리창은 물론이고 앞 범퍼에 푸르죽죽한 것이 잔뜩 엉겨 있었다. 그것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시신이었네요. 아니 시해였네요.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껍게 쌓여있는 먼지 뭉치처럼 말이다. 아, 이게 지금 한두 마리의 풀벌레가 아니라 먼지 뭉치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많은 풀벌레의 시해였네요. 그것을 닦아내려다 나는 지난밤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후들 떨려 도망치듯 세차장으로 갔다. 그러나 엉겨붙은 풀벌레들의 흔적은 세차 기계의 물살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비린내는 몸서리쳐지는 기억으로 남았고, 풀비린내가 이때 등장을 하네요. 자, 5문단에 풀비린내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풀비린내는 풀벌레의 잔해에서 나오는 풀벌레의 잔해를 통한 비린내예요. 그러니까 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풀벌레가 죽어 엉겨붙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비린내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비린내를 풀벌레의 잔해를 비린내로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을 뭘로 표현한 걸까요? 후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비린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강력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건 굉장히 인상적인 거니까 아마 이 사람은 그 무더기로 되어 있는 잔해들을 보면서 씻어지지 않는 기억이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그랬죠. 비린내는 씻어도 잘 씻기지 않는다. 나는 손을 씻고 또 씻었다. 씻어도 뭔가 냄새가 났다. 혹은 아무리 씻어도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다. 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겼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비린내. 이 비린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인상은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고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저질렀던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풀벌레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잘 지워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시속 100km 정도의 속력에 겨우 나는 초보이기 때문에 딱 지켜서 정속도를 달려왔는데도 그렇게 많은 풀벌레가 지지겨졌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 나는 초보지만 사실 고속도로를 운전을 나보다 더 오래 하고 그리고 더 속도를 내서 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 큰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었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하는 자동차가 결국은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자각이 들기 시작했다. 자, 해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문단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자동차 운전에 대한 자각이죠. 운전에 대한 자각입니다. 자, 이 자각 어떻게 됐다? 안락함을 준다고 생각했던 이 요소가 결국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
자,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봐 얼굴에 7겹의 천을 두르고 다녔다고 한다. 그걸 생각하면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생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는 없어. 나는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자동차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는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려는 순간마다 그것이 풀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문단의 내용은 무엇을 대하는 태도, 자동차를 대하는 태도를 정리했다라고 했죠. 어떻게 한다? 갑작스럽게 자동차를 없애고 나는 평생을 걸어 다닐 거다 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삶을 유지는 하되 이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용을 최소화하는 거지. 사용은 최소화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존도는 낮추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오늘 경험한 이 일은 풀비린내를 경험한 것이었지만 풀비린내가 결국은 나중에는 뭘 불러올 수도 있다.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사실 지금은 풀벌레를 죽인 거지만 나중에는 그보다 더한 생명체에 살생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자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좀 더 자극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자동차를 더 안락하게 느끼게 될 때마다 반성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운전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걷기 애찬자였고 사실은 보편적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존하지 않았었는데 인공적인 공간보다는 또 자연 속에 머물기도 좋아했다. 그러나 차를 소유하고부터는 생태적인 어떤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왜냐? 앞에서 얘기했죠. 이 안락한 공간인 자동차 이 꼴 뭐라고 생각해? 살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내가 자동차를 탄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생명체에 대한 태도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를 소유하되 그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러니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니까 늘 항상 긴장해야 한다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그날 아침에 풀비린내가 원죄 의식처럼. 자, 원죄는 주로 어디에서 얘기를 하죠? 성경에 혹은 성서에서 아담과 이브가 신이 먹지 말라고 했었던 사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어떤 죄를 모르고 지었지만 그것이 나중에 큰 의미를 가지는 죄가 된 것처럼 내 손에 그 기억이 계속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마지막 문단에서는 내가 차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뀌었다는 반성이죠. 그래서 자아 성찰 하면서 예전에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생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을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는 있지만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같은 생각을 하게끔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너무 필요 이상으로 자동차를 몰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저탄소 운동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사용을 사실 조금 줄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에서도 배웠던 내용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이 설명하고 가고 싶은 건 이 내용. 소유는 하되 의존도는 줄인다 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들 인생에서도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뭐와 관련해서? 핸드폰이죠. 어떤 학생들은 보면 핸드폰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핸드폰의 파손으로 인해서 그걸 채워넣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폰이
그 정도의 용도를 과연 100%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건 학생들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본인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핸드폰을 얼마만큼 이 용도를 활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알뜰폰 정도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소유는 하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알뜰폰으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폰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요금제도 좀 바꾸고 그리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필요가 없어도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아침 자습 시간에 보면 여러분들 아침 등교해서 굳이 핸드폰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저기를 마구 들어가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페이스북도 들어가고 인스타그램도 들어가고 뭐 네이버 검색도 들어가고 날씨도 봤다가 웹툰도 봤다가 막 여기저기를 마구 쑤시고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를 뭐 구경해 볼까 하고 그냥 마구 들여다보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도는 조금씩 낮춰줘야 여러분들이 삶에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나중에는 폰에게 이끌려 다니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